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심화회차 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다루는 고급 회차 관련 또는 심화회차 관련 해설 중에서는 이 47회가 그나마 제일 쉽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회차를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가르치는 분들에게 저 포함 이 회차가 100점이 5명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기출을 제대로 푸셨다면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회차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일 무난했습니다. 근데 혹시 해풍선이 이렇게 쉬운 회차인데도 저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바보인가요? 아니면 시험 망했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기출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만약 아무리 쉽고 어렵던 본인이 만약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어느 회차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차에서도 점수가 안 나왔다면 어떤 점이 모자란지를 잘 점검해서 좀 대비를 하실 때 그 점을 잘 보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사회 모습을 다뤘는데 일단 여기 단양수양계 유적이랑 그 순뱃지르개, 주먹도끼, 여기 또 돌날 몸돌 등의 뗀석기도 출토되었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1번은 구석기죠. 이게 요즘 심화차 들어와서는 이런 유적지 힌트를 잘 안 줘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가급적이면 이런 유물만 외워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맞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는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습니다.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이는 신석기. 이 시기에는 원시적인 의료 생활이 있었죠. 3번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거는 철기. 철기 시대의 그런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죠. 4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똑같아요. 철기예요. 철제 나왔으니까 딱히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5번 의뢰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말 그대로 청동기. 뭐 선사시대 유형은 그래도 다 맞출 만한 유형이니까 크게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은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제 제시된 국가는 고구려랑 백제보다 먼저 세워진 국가 그리고 이 국가의 그런 계통의 인물들이 후에 고구려랑 백제를 세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럼 살펴보면은 여기 숭화강 유역 이게 중국 지역이랑 관련된 건데 제가 맨날 말하지만 중국 지역이랑 관련된 국가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이 국가 아니면 발해 정도? 그리고 여기 사출도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동물의 이름을 딴 관직을 말하는 거고 연맹왕국 이 국가는 특별한 중앙 집권화가 못 되고 그 연맹왕국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그리고 일책 12법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훔쳤어 그럼 12배로 갚아야 되는 이 국가의 제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거는 부여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사출도 보고도 바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신성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이거는 사만. 이 국가는 정치랑 제사가 분리된 대표적인 국가이죠. 2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국가는 영고란 제천 행사를 열었었죠.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니까 암기를 했냐 못했냐가 중요했죠. 3번 혼인 풍속으로 민면의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저. 여자가 어릴 때 남자 집으로 미리 데려가는 제도죠. 4번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 5번 목지국을 비롯한 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마한이에요. 마한. 나중에 이 목지국을 비롯한 여기 지역이 백제로 발전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만약 이 형부터 막혔으면은 이거는 사실 암기를 조금만 하면은 처음엔 헷갈려도 나중 가면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물었는데 어디 보자. 삼국의 발전과 경쟁을 물었네요. 일단 살펴보니까 비유왕과 놀지왕이 동맹을 체결했고 근초광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원왕을 전사시켰고 광개토 대왕이 5만 명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지원했다. 아 이거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고구려의 발전 과정으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보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제가 이건 항상 풀 때 고구려의 발전을 이끈 왕은 크게 3명,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 3명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일단 곤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는, 이거는 37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국 원앙 시기에 한 번 백제한테 맨날 밀렸으니까 이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순서대로 고구려의 발전을 이끈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림왕 먼저 나오기 이전에 고국 원앙 시기가 가장 먼저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소수림왕 시기에 와가지고 불교, 태학, 율령 등의 기본기를 이때 다졌고, 이 광개토대왕 시기에 와가지고 400년에 신라를 구원할 정도로 좀 강성해졌죠. 그래서 이 다의 시기는 이쯤이에요. 그 광개토대왕 때는 대체로 북쪽 영토를 많이 넓혔고, 이 장수왕 시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남쪽으로도 영토를 넓혔죠. 그러니까 하도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평양으로 천도도 하고 점점 압박을 가하니까 이 비위왕과 눌지왕은 백제랑 신라의 왕인데 433년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에게 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수왕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라서 이거는 가예요. 그래서 정답은 나, 다, 가인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연두로만 접근하지 말고 왜 굳이 이 순서가 나왔는지 조금만 접근법을 통해서 이해했으면은 이런 연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흐름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왕의 그런 흐름을 맞춰서 다른 국가들끼리도 이렇게 흐름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어디 일단 여기서는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 있는 자를 뽑아 명칭을 고쳐서 화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화랑 국선의 시초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화랑도란 걸 알 수 있죠. 사실 눈치가 있었다면 이 화랑도만 보고서도 어느 왕인지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맨날 자주 나왔던 키워드라 이것까지 파악은 어렵지 않았는데, 나의 서류가 좀 헷갈렸을 거예요. 여기 이사부가 명령했다니까, 이사부는 지증왕 시기에 그 우상국 정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사부는 지증왕 시기 아니라 이 왕 시기에도 활동했기 때문에 이 키워드 보고서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키워드가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보고서 뭐 이 인물이 뭐 지증왕이 뭐 사망한 이후에 뭐 같이 순장한 것도 아닐 테고 이 인물도 여러 시기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이사부에게 명령해서 가라국을 습격하겠다는데, 여기 또 사다음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료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 이사부에게 명령해서 가라국을 습격했다, 대가야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는, 이거는 사료 자체를 외우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왕시기에는, 그러니까 앞에 키워드를 바탕으로 화랑도란 거 눈치챘으면 아, 여기서 말한 가야는 대가야겠구나, 조금 유추가 필요해요. 아니면 사실 이 사료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맥락 나온다, 아 대가야 멸망이구나,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이건 지능왕이에요. 금강가야는 버풍왕이,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이 멸망시켰다. 이게 제일 중요했죠. 1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맞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왕 시기에 만든 신라의 역사서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822년에 헌덕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통일신라 하대 그런 왕위 계승 아니면 귀족끼리 내분 반란, 좀 그런 사건으로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외워두시는 게 낫고요. 3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는 버풍왕. 약간 버풍왕이 이름답게 뭔가 그런 법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정비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4번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마리간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내무랑, 뇌물 마리간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5번 자장의 건의로 황용사 구축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거는 선덕여왕.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황용사의 구축목탑이 선덕여왕식에 만든 거고 황용사 자체는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부 건물을 지었는지 묻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함정도 잘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게 일단 여기 부여 능산이 절토에서 출토되었고 도교와 불교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된 걸작이다. 이거 갖다 파악해야 돼요. 백제 금동 대학로예요. 참고로 이게 그 절토가 나오면은 만약에 그 송산이 고분군이 나오면 무령왕릉이고 그리고 이 능산리 절토가 나오면 백제 금동 대학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잘 구별해 두는 게 좋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요. 그래서 1번. 이게 백제 금동 대학로라서 정답이고요. 여기에 그 불교랑 도교의 그런 요소가 복합된 그런 다양한 특징이 반영됐어요. 2번. 이거는 제가 또 적으면 길어지니까 그냥 차례대로 나라만 적어줄게요. 2번은 가야예요, 가야. 이게 도기 인물령 그런 뿔잔? 도기 인물령 그 기마 뿔잔 뭐 이런 건데 그냥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뭔가 뿔잔 같은 거다. 그냥 문화유산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이건 백제문화유산인데 앞서 얘기한 무령왕릉에 있는 진묘수예요. 진묘수. 그러니까 이거를 무덤 앞에 세워가지고 악귀를 쫓아낼 것을 영원한 의미를 담았어요. 4번. 이거는 발해예요. 이거는 그 발해에 있는 그 공주묘 앞에 있는 돌 사자상이거든요. 이 사자상을 세워가지고 역시 뭔가 3번처럼 그런 뭔가 악기라던가 아니면 진짜 뭐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약간 좀 경비병을 세웠다?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5번은 이거는 이런 거 나오면 좀 많이 헷갈렸는데 이거는 신라의 그냥 근관이에요. 신라 근관. 약간 신라의 근관이 다른 그런 국가에 비해서 되게 사치적이고 이게 되게 화려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일단 국가를 먼저 구별하고 세부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어떤 걸 냈는지 구별하는 게 출제의 포인트로서 이런 힌트 잘 외우세요. 어디서 발견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만 외워도 이 문제는 생각보다 금방 풀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 대무예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그 담비가죽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조금 힌트를 추론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 대무예라는 거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무왕이에요. 무왕. 대문해가 문왕이고 대무해는 무왕.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발해예요. 그리고 이 담비가죽을 제가 밑줄 쳐둔 이유는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그러니까 소위 그 말갈족이 많거든요. 말갈족. 그런 약간 유목민족 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뭔가 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동물의 가죽과 같은 그런 특산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점도 주목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1번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백제예요. 백제의 무령왕. 무령왕 언급되면 솔직히 이 키워드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기껏해야 무령왕릉 정도? 2번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이거는 고구려. 뭐 태학만 보면 이건 소스림 왕이죠. 경당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3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이건 신라죠. 근데 가끔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통일신라랑 신라도 구별해야 되냐 하는데 그건 문제 제시된 키워드 보고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통일신라까지 있었던 제도고 통일신라 이후 때부터 나온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4번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이것도 똑같아요. 신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도 통일신라까지 이어졌는지 아니면 통일신라부터인지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고 5번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했다. 이게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게 왜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인지 최근 기출에서 이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문항 시기에는 그 뭔가 신라도라던가 아니면 당나라랑도 교류하고 거란이랑도 교류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교역료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역도 그래가지고 거란도 영주도 이런 걸 꼼꼼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발에는 그냥 다양한 국가랑 그런 교류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아니면 그거 몰랐더라도 이건 다 지금 신라든가 고구려 백제인데 이 키워드 알았다면 이거 충분히 속어법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은 속어법을 하려는 그런 두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이 개념들이 똑바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속어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른다고 나 못 푼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 맨날 속어법 강조시키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르친 분들도 속어법 갖다 풀었지 이거 다 알고서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도 100점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속어법 쓰라고. 모르겠으면 제발 꼭 속어법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7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가해 사료는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하자 김춘추의 딸이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갖고자 한대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642년 이후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야성이 함락한 시기가 642년인데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죽은 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구려의 군사를 청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한테 실패하니까 당나라에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했어요. 정확하게는 동맹이긴 한데 그때 648년에 나당 동맹을 체결했죠. 순서가 좀 반대적긴 했는데 아무튼 이때 나당 동맹이 체결됐어요.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 나 김유신 등이 환상을 법한으로 가서 진군하자 백제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당시 김유신 등이 군사를 세 길로 나눠 싸우고 네 번을 싸웠으나 그러니까 이 김유신은 신라의 인물이고 이 계백은 말 그대로 백제 장군인데 이게 뭐냐면 황산벌 전투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계백 보고 바로 알았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상 백제 마지막 전투라서 이거는 그나마 중요한 키워드였고 맨날 기출해서 삼국 통일 과정 다룰 때 꼭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건 6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랑 관련된 역사를 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냈으니까 솔직히 백제는 이 황산벌 전투 이거랑 그 대야성 함락 사이에는 나당 동맹쯤 이런 거 외엔 낼 게 없거든요. 사실상. 그럼 한번 살펴보자. 1번 안승이 고독공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건 674년. 애초에 고구려 멸망 이후 시기라서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2번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이 키워드를 강조한 이유가 고구려에 먼저 군사를 통했지만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했으니까 이때 이 김유신이 황산벌 전투를 일으킬 때도 이 나당 동맹군들이 이런 식으로 전투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신라가 한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한번 밀렸으니까 이때 다시 군대를 끌고서 백제에게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 패배. 그러니까 신라가 패배했는데 나중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뭐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그게 나당 동맹이에요. 군사를 모았으니까 다시 복수도 할 정도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묻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648년이라 시기도 이상 없고요.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612년. 애초에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 너무 이전이라 말이 안 되고요. 4번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적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676년. 매소성 675년이고요. 역시 이후라 안 맞아요. 애초에 이건 나당 동맹도 아니고 나당 전쟁 시기죠. 4번이 아니라 5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건 직후예요, 직후. 그러니까 백제가 이때 멸망하고 백제 부흥 운동 시기라서 거의 직후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신라가 패배한 이후에 어떻게 승리했니? 그 과정을 묻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자, 이어서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물었는데 이번에 지도밖에 힌트를 안 줬네요. 근데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모두 세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구주, 오, 소경.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뭐 소까지는 안 붙여도 9개의 주랑 5개의 경이 있으면은 이거는 통일신라구나. 이렇게 추론했어야 돼요. 해풍선이 이런 거 갖다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예전에도 이렇게 지도를 갖다가 나라가 어느 시기에요? 그 추론시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도 되게 중요한 힌트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1번 중앙군을 2군 6위로 조직했다. 이거는 고려죠. 여기 뭐 2군이 어떤 거고 6위가 어떤 거고 이것까지는 몰라도 될 거예요. 이건 너무 깊어가지고 2번
지방관으로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고려예요. 이 안찰사라는 키워드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조선시대 관찰사 느낌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중앙관제를 삼성육부로 정비하였다. 이거는 발해예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는 정당성이에요.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4번 관리감찰을 위해 사정부를 넣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 사정부란 키워드도 안 나왔어가지고 아 해풍사님 이거 뭐 쉽다면서 이런 키워드 나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속어 쓰면 되잖아요. 왜냐고요? 5번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다. 이것도 발해요. 봐봐요. 고려 발해. 뭐 문제가 어느 식인지 몰라도 고려 두 개인 거 알고 발해 두 개인 거 알면은 답은 4번밖에 될 게 없어요. 이런 게 선지속어법의 스킬이에요. 봐봐요. 선지만 연결해도 나머지는 만약에 겹쳐봐요. 답 오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아 이게 참고로 뭐냐면은 13부란 거거든요. 13부.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중앙행정기관 중에 그냥 하나를 낸 건데 그 얘네들이 착하게 내려고 나머지 선지를 다 두 개씩 겹쳐놓게 해가지고 답은 고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풀게 하지 마요. 솔직히 제가 그때 잘 풀게 한 사람들도 이렇게 풀었지 이거 다 알고서 푼 게 아니거든요. 이런 스킬 꼭 활용해서 이런 키워드 낚이지 마세요. 아무튼 이건 통일신라의 중앙행정기구로서 13부에 속하는 그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가의 인물. 여기 설총을 나왔다. 그러니까 설총의 아빠이고 여기에 무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인물은 설총의 아빠이고 이거는 일종의 향가예요, 향가. 그러니까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좀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불교를 쉽게 전파시키기 위해 만든 일종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건 원효예요. 이 무예가라는 키워드가 자주 나왔어가지고 이것까지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부속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의상이에요. 의상. 딱히 원효는 뭔가 그 사찰 관련 힌트를 잘 안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2번 백년교사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요새. 3번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이거는 해초. 4번 금강 산매경문을 저술하였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거 제 기억에 바로 직전 회차에서 이거 언급 분명히 됐었거든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이전 회차에서 오답이 된 선지는 다음 회차에서 정답이 될 수 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거 기출 제대로 뜯었으면은 절대 모를 수 없는 키워드예요. 제 기억에 거기 선지에서 원효가 금강 산매경로를 저술하였다. 대놓고 써 있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오답을 똑바로 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금강산매경이라는 그런 불교 경전이 있는데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단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무튼 정답이고요. 5번 신편제종 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의천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의천 키워드로 잘 나와가지고 외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 전주 동고산성.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일단 전주 지역에 세워졌어요. 뭐 다른 키워드로는 이 전주 지역 외고 그게 잘 나와요. 완산주. 이 완산주에다가 그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완산주라는 키워드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디 필기해 놓으세요.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무튼 전주 지역에 세워졌고 후당 5월과 교류했대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일단 국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후백제예요. 근데 이 후당 5월과 교류했다는 것도 그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인물이랑 잘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왜냐면 이게 견훤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견훤이라는 인물은 외교술도 뛰어나가지고 중국에 있는 국가와도 교류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힌트가 솔직히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진짜. 기출에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1번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두었다. 이거는 궁예죠.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그런 정치기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번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백제는 공산전투에서 고려한테 승리했다가 고창전투에서 패배했다. 좀 왕건 중심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발해. 참고로 이건 무항의 면허고 그 문항의 연어는 대흥이에요. 대흥. 요즘에 이렇게까지 구별 잘 안 시키는데 그래도 외워는 두세요. 4번 청해질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장보고랑 관련된 키워드죠. 장보고.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아 이게 국가였구나. 인물이 아니라. 그럼 이거 좀 묶어 설명드리면 이건 후고구려예요. 어차피 궁에 나왔으면은 뭐 이것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무튼 이거 다 후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후백제, 견훤과 관련된 키워드는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게 솔직히 시기 문제치고는 역대 기출에서 정말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요. 이게 왜냐면 일단 여기 왼쪽 거는 훈요 10조를 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시무 28조를 줬거든요. 이게 솔직히 심화열차에서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원래는 고급편보다는 중급편 수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기출을 초급, 중급, 고급 역대 기출 회사를 제가 100회 이상 다 써봤거든요. 이거는 중급 경향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쉬웠어요. 일단 그래서 이 훈요 10조를 말한 거는 태조죠. 우리 왕건님. 그러니까 이 왕건이라는 인물이 그 후대에게 그런 교훈이 되는 10가지 조목 같은 걸 말한 거예요. 뭐 풍수지리설 따르라, 뭐 연등이랑 팔관회를 중시해라, 뭐 불교도 무시하지 말라, 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거는 성종이죠. 최승로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성종이에요. 고려성종. 최승로랑 그 성종은 떼내야 뗄 수가 없는 극빈출 키워드라 이거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것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만 했어요. 1번 정방이 설치되었다. 이건 1225년인데 참고로 이 문제 제시된 키워드는 다 10세기 있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건 최후라서 너무 뒤에요. 그래서 당연히 시기적으로 말이 될 리가 없고 2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거는 1104년에 그 숙종시계 아니 숙종이 아니라 숙종 맞구나. 그 숙종시계 그 윤관에 의해서 만든 그런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군사 기구 같은 거거든요. 군사 부대라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그 10세기에 있는 그 사건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다 연결이 안 되고요. 3번 노비안건법이 실시되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광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솔직히 고려시대 왕에서는 이 세 명 내거든요. 사실상 태조, 광종, 성종 이 순서만 알았어도 이 문제 쉬웠어요. 이 문제는 뭐 딱히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대로 외웠다면. 4번 독소산품과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원성왕. 통일신라 왕인데 그때 그 관리 관련된 제도를 빡세게 운영해가지고 그런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공무원 시험같이 좀 비유시켜요. 5번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이거는 공민왕.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태조, 광종, 성종 그 순서만 외웠으면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려 초기에 왕을 낸 거라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 그냥 보너스로 준 것 같아요. 자 2번이 아니라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을 물었는데 제 기출에서 잘 따라왔으면 이쯤에 그 생각 들어야 돼요. 또 고려 경제구나.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실수하거든요. 여기서 병난정이랑 예성항이라 줬는데 이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병난도랑 예성강이랑 똑같은 키워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병난정, 갑자기 예성강도, 예성항 이게 표현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냥 똑같은 표현이에요. 단어 조금 뒤집었다고 병난도가 아닌가? 예성강이 아닌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그래서 고려경제예요. 고려. 저라면 솔직히 이거 안 읽어도 이쯤이면 그냥 고려경제 냈겠지 하고 풀긴 해요. 솔직히 제가 맨날 말하죠. 고려경제는 화폐,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무역항,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중에 나온다.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또 나왔네요. 지겨워요. 이쯤 되면 제가 맨날 말하죠. 화폐, 경시서, 병난도, 예성강 그 중에서 90%꼭 나와요.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인삼, 담배가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죠.
산풍작물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예요. 이 시기에는 많은 걸 재배했으니까요. 3번 내상, 만상 등이 무역을 통해 부를 추적하였다. 똑같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시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상인이 활동했어요. 만상은 청나라랑 활동하는 상인이고 그 내상이란 거는 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입니다. 4번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경영했다. 역시 조선 후기예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조선 후기에는 그 광산을 개발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그게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이 덕대라는 거는 그 광산을 관리하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번 공납을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똑같이 조선 후기예요. 와 이번에 문제 되게 쉽게 준 편이에요. 나머지가 다 조선 후기라서 나머지만 비교했어도 답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번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참고로 이건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고려 경제는 진짜 제가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만 외워도 무조건 먹고 들어가요. 그만큼 쉬운 유형이 고려 경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밑줄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그 이규보의 문집이 나왔네요. 제가 보기에 이거 이교보가 언급된 거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국 이상국집이에요. 해풍선 이런 힌트 하나 갖다가도 풀 줄 알아야 되나요? 네. 힌트는 여러 가지 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도 힌트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이런 것 갖다가 어려웠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마 이후에 차가면 이런 문제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힌트를 주더라도 파와박 바로 생각내서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둬야 실전에서 점수가 잘 나와요. 실전이 그렇게 친절하게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1번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칭하였다. 이거는 발해고죠. 유두공이 만든 책. 그러니까 이전 시기까지도 발해와 관련한 역사책이 있긴 했는데 남북국이란 표현을 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2번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국유사가 있죠. 그러니까 단군을 우리나라 역사가 기원한 거면 넓게 보면 제왕군기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삼국유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3번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지금 사례만 다뤄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일이 다 적어주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적어드리는 거고 4번 고구려의 건국소사시인 동명한 편이 실려있다. 정답인데 약간 눈치밥이 있었으면 여기 시랑 기전체 소설 적혀있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시 아닌가? 그렇게도 찍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이 문제에 제시된 이교부라는 인물은 구삼국사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와 처음에는 나 이거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되게 신비하고 쩌는 이야기네. 그래가지고 고구려 뽕에 취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위대한 고구려 붕 고구려 짱 이런 걸 지은 게 동명한 편이에요. 고구려 계승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5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되었다. 이거는 제왕운기예요. 이 제왕운기라는 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동등하게 인식하려는 그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서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서경 임원요기 지세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니까 뭐 궁궐을 짓고 옮겨가면은 천하를 아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서경천도운동.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그럼 풍수지리설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뭔가 궁궐도 세우고 이동하면은 이 고려에 좋은 기운을 불어다 줄 거다 하는 걸 주장한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묘청이에요. 생긴 것부터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힌트도 주목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승려가 갑자기 그 서경으로 뭐 땅을 옮기자고? 그거구나. 좀 이런 식의 유추도 필요한데 이 사건은 정답은 3번이에요. 제가 이거 왜 바로 할 수 있냐면 제가 이거는 항상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이자겸이라는 거는 그 문벌귀족이거든요. 이자겸이란 인물은. 근데 이 문벌귀족이 난까지 일으킬 정도로 이 왕은 인종인데 그러니까 인종 시기는 그 문벌귀족의 폐단이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묘청이란 인물이 두 가지를 주장해요. 일단 얘네들을 조금 개혁할 필요도 있고 추가적으로 금나라가 성장했거든요. 이때 금나라. 그러니까 금나라가 하도 성장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정벌하자. 그러니까 문벌귀족의 패단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는 그리고 그 대외적으로는 금나라도 정벌하기 위해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서경으로 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인물이 이런 주장의 맥락에서 이거를 주장한 거구나. 이것만 알았으면 이거 3초면 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연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얘가 뭐 심심해가지고 갑자기 뭐 서경으로 막 궁궐도 막 짓고 막 돈 다 날라가는데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인과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게 발생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이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물었는데 일단 고려 초기에 제작됐고 논산시 관촉사에 있는 은진미륵 그리고 고려 광조 그리고 뭐 파격적인 대범한 미적 감각을 가졌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이름 너무 길어서 짜증나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거 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끔씩 저도 까먹어서 다시 보고 공부할 때 있어요. 이거 저만 이름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풍산이 정도니까 이런 거 다 외우겠지. 아니에요. 저도 이름 솔직히 다 못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외워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저도 다 이거 한 20번씩은 말해보고 암기해서 기억한 건데 아무튼 이 은진미륵이라는 키워드도 예전에 나왔었고 고려 초기 시대에 만든 불상들은 대체로 해장이에요. 막말로 크기가 더럽게 커요. 어깨빵 하면 진짜 나 어깨 날라갈 정도로 진짜 큰 것들만 있어요. 봐봐요. 더럽게 크잖아요. 이게 다 고려 불상이거든요. 근데 이 은진미륵과 논산시에 있는 불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불상 유형은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다 큰 불상인데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파주 지역에 있는 거고 이거는 안동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산인데 이건 파주에 있고 이건 안동에 있고 그럼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힌트 잘 가져가시고 일단 나머지는 분석을 드리면 제가 이것도 그냥 나라만 적어드리고 그 자막으로 보충드릴게요. 일단 2번은 이게 아마 제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팔공산에 있는 그 석조열의 자상이었나? 그거거든요. 근데 이 불상은 저도 통일신라인 거 외에는 잘 몰라요. 이게 그런 조성의 배경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통일신라 불상이다? 이거 외에는 설명을 더 못 드리겠어요. 이게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된 걸로 알아서 3번은 그 이거 아까 말했듯이 그 파주 용밀이에요. 파주 용밀이. 근데 이건 어차피 고려불상인데 그 은지미륵도 아니고 연결도 안 돼요. 지역도.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백제거든요. 이거는 서산 지역에 있는 서산마을 삼존불이거든요. 이건 백제 미소로 불리는 불상이라 이런 그런 별명 같은 것도 힌트로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힌트도 잘 외워두시고 5번에 있는 거는 안동 이천동 그 열애 입상이었나? 그런 불상인데 아무튼 간에 이것도 지역이 연결이 안 됩니다. 저처럼 저도 불상 이름 다 일일이 못 외우니까 그냥 지역만 외워도 사실 풀긴 풀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 이름 억지로 외우지 마요. 저도 다 못 기억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물었는데 변발과 호복. 이거 원나라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간섭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지배층 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변발과 호복이라는 그런 원나라의 풍습이 유행했고 그거를 따라한 권문세족이 있었던 시기에는 어떤 사회적 그런 상황이 이뤄졌나요? 그거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 문제에선. 근데 이 변발과 호복도 워낙 자주 나온 키워드라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1번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거는 아직 무신정권 시기도 안 들어왔고 특히 원 간섭기 시기라서 당연히 이전이라 말이 안 되고요. 이건 한 1270년 이후는 가야 돼요. 최소한. 시기적으로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 2번 권문세족이 도평 의사사를 장악했다. 맞아요. 아까 권문세족 써놨잖아요. 그대로예요. 참고로 그 도평 의사사라는 거는 도병마사가 이때 개편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게 조금 나중에 인물이긴 한데 뭐 이인임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인임. 그러니까 초반 인물은 아니고 한 공민왕 시기쯤부터 주로 활동한 인물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인물도 있다. 외워두는 게 나을 것 같고 3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다. 이거는 1170년이죠. 우리는 지금 원 간섭기를 찾는 거지 무신정권 시기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국난 극복을 기원하였다. 이거는 거란이랑 관련된 거예요. 거란. 그러니까 거란을 막기 위해서는 초조대장경 그리고 몽골을 막기 위해서 제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같이 기억해두세요. 5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이거는 1198년인데 똑같이 무신정권 시기라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유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그리고 검문세족. 이 검문세족이 네 번째고 그 다음으로 신진사대부. 이 다섯 개의 그 지배층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고려시대 유형을 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문세족이라는 키워드랑 연결되는 것만 찾았으면 답을 찾기 쉬웠어요. 근데 잘 보면은 1번은 한 몽골귀족쯤이 맞고 3번이랑 5번은 이 무신정권식이고 4번은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는 한 호족 기껏해야? 호족에서 몽골귀족 좀 넘어가는 시기 사이쯤? 그쯤이라 이게 대충 어느 시기쯤에 이게 들어가냐 그런 걸 파악해야 이런 문제를 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문제 잘 보면은 되게 시국 반영 잘했어요. 이때도 그런 화상강이 유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잘 짜는데 한능검이 좀 센스가 있네요. 아무튼 이어서 17번 밑줄 그은 국왕의 재위 시기를 물었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장영실이랑 자경루가 나왔네요. 이거는 세종시기의 대표적인 과학기구랑 인물이죠. 예전에 42회 때쯤에도 장영실이란 걸 힌트로 줘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바로 세종시기인 거 알아야 돼요. 1번 지편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이거 맞아요. 이거는 문제 제시된 왕 시기의 학술 연구 기관이에요. 학술 연구 기관 맞고요. 2번 농사직서를 읽고 있는 지방관. 이것도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의 왕은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에 맞는 농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정조, 정인지 등에게 명령해서 이 서적을 만들겠죠. 맞고요. 3번 칠정산 네 편을 편찬하는 학자.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왕 시기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엽법서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 이거는 엽법서. 그러니까 달력 같은 거. 그래서 맞고 4번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제작하는 장인. 이거 살짝 제대로 안 읽었으면 주자소만 보고서 주자소는 태종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잘 봐봐요. 주자소가 뭐 태종 때 만들고 억센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갑인자를 만든 게 중요했어요. 이거 활자를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참고로 그 태종이 나오려면은 갑인자가 아니라 개미자가 나와야 돼요. 개미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거. 5번 화통도감에서 화약 무기를 실험하는 군인. 이거는 고려식이죠. 굳이 정확하게 따지면 우왕식인데 최무선이랑 관련된 키워드고 애초에 고려시대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다른 키워드 헷갈려서도 지금 슬슬 조선시대 들어올 때라 그냥 고려시대 키워드만 찾았어도 다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심화차 치고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게 왜냐고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 중급 기출이랑 초급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난이도는 진짜 초급이랑 중급 기출에서 나왔던 난이도 문제라 솔직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 물론 초급이라던가 중급에 나왔다고 다 쉬운 건 아닌데 원래 이 수준에 잘 나오던 문제라 이 문제는 심화 난이도 치고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힌트도 되게 쉽게 줬고 일단 순서를 말해드리면 일단 가가 1388년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신진사대부랑 그러니까 이성계 같은 인물들 대표로 한 신흥 무인 세력이 이제 좀 슬슬 나라를 좀 새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당시에 최영이 야 좀 빨리 뭐 명나라 요동 정벌 좀 하고 와라 하니까 위화도까지 갔는데
아, 지금 비도 오고 백성 지금 군사들도 힘들어하는데 싸우러 가야 돼요? 네. 그 최영이 하도 계속 보내니까 아, 나 못 싸워. 그래서 회군했는데 최영은 군사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건가? 해가지고 둘이 맞짱을 떴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영과 맞짱을 떠가지고 이성계가 이겼죠. 이때 최영은 결국 사망했고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좀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우리 시기다 하면서 자신들의 돈도 벌고 좀 토지 기억도 이루기 위해서 1391년에 이 과전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신진사대부의 그런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제도를 세웠죠. 조선 초기에 토지 제도의 기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조선을 건국한 뒤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에요. 실질적인 이 연도가 되게 짧아가지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흐름을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 만약 솔직히 이 유형 헷갈렸다면 제 블로그에 더 상세하게 달아놨으니까 어떤 인과관계 흐름으로 이게 됐는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 기출에도 이런 수준에서 나왔던 문제라. 자, 이어서 19번 문제. 밑줄은 제도를 마련 왕의 제위기간을 물었는데 봐봐요. 직전의 폐단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소재지의 관청에서 그 해 생산량을 조사하여 전세를 거둔 후 지급했다는데 일단 왼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직전의 폐단이란 거는 현직 관리만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세에 관리를 은퇴해야 돼. 그러면 은퇴하기 직전에 와, 나 이제 은퇴하면은 나 이제 밥 먹고 살 것도 없고 애들도 굶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나 지금 은퇴하기 전에 뽕 뽑을 거 다 뽑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당시 관리들이 은퇴하기 직전만 되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수탈하고 엄청나게 걷어가요. 그런 패단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족관을 가진 관리가 전세를 과다하게 수취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니까 이 맥락을 제도를 시행한 건데 이게 말 그대로 표현해주면은 관청에서 거둔 후 이게 거둔 숫자거든요. 그리고 다시 관청에서 그 거둔 이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수 관급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수 관급제라는 말이 이 용어 말 그대로 딴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한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성종이에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1번 현량과를 통해 신진사림이 등용되었다. 이거는 중종이죠. 그 조광조 형한테 의해 가지고 당시 중종 시기에 사림이 많이 등용됐죠. 2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왕실계의 법전이죠. 그러니까 이걸 편찬하기 시작한 거는 세조, 완성한 게 성종입니다. 3번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이걸 계기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났죠. 4번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크게 1398이랑 1400년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는 태조랑 정종 둘 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한눈검에서 내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 외에는 안 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차 왕자의 난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2차 왕자의 난까지 제가 내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중요해요.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영조죠. 제가 저번에 46회 다룰 때 이건 좀 설명을 깊게 다뤄가지고 제대로 기억했다면 이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맥락이 관수관급제의 핵심이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교육기관을 물어봤는데 조선시대 유학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이고 그 명륜당과 대성전. 향교예요. 아니 이게 이 문제 풀 때마다 항상 그 질문을 하는데
대성전과 명륜당만 보면 무조건 성균관을 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로 푸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대성전과 명륜당은 성균관이랑 향교 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지 아니면 뭐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원전제라던가 아니면 그 왕세자가 입학했다 그런 힌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만 보고서 성균관인가?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아무튼 1번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하였다. 이건 유양수예요. 이 기구랑 관련된 그런 직책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2번 지방의 살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이게 지방 보고서 이렇게 낚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서원이에요. 이거는 국립교육기관이지 살인들이 설립할 만한 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3번 속과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아 진짜 제발 대성령과 명문당만 보고 이렇게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은근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안 돼요 진짜로. 안 할 것 같죠?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요. 실제 이거 틀리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4번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이게 서원이죠. 당시 붕당패의 근거지로서 47개소 빼고 다 없애버렸죠. 5번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국립교육인 만큼 그래도 국가에서 나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어디 가나시기 사이를 물었는데 일단 가해 사료에서는 여기 조의제문이 나왔고요. 김일손, 김종직, 무오사와요. 이 조의제문이라는 거는 그 초나라 희왕이 그 어떤 관리 그런 장수에 의해서 사망한 거를 좀 안타깝게 기리기 위해서 이 김종직이란 인물이 만든 그런 뭐야 돼 제사?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글 그런 건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거 왜 슬퍼하지? 혹시 뭐 그 우리 세조가 그 단종 몰아낸 거 비판해가지고 그러면 그 세조의 아들인 연산군도 잘못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게 무오사오거든요. 그래서 왕실의 정통성을 비판한다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발생했던 게 무오사오고요. 나 조광조가 아래기를 전국 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다. 솔직히 조광조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위훈 삭제랑 관련된 건데 사실 조광조 보고서 이거 그냥 기묘사화로 푸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건 15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딱 이거예요. 무갑기일. 무갑기일만 알았으면 딱 봐도 여기 갑자사가 나와야 돼요. 이건 사인 문제 치고는 와 이게 3점이면 개꿀인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거 46회 때 낼 때는 와 조광주도 안 재고 이거만 주니까 사료가 더럽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조광주도 주니까 아니 뭐 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그러면 뭐 딱 봐도 갑자사와 관련된 게 답이 되겠죠. 1번 양재역 보석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명종이라서 관련이 없어요. 이것도 기출샤 따라왔으면 예전에 나왔던 키워드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맞고요. 2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선조. 참고로 제가 왕을 지금 안 적어줬는데 그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식이고 이 기묘사화는 중종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과 중종시기 사이의 역사적 사실이 나와야 됩니다. 3번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었다. 갑자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답이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 때 이 무오사 외에도 갑자사화까지 일으킨 다음에 이 중종 반정으로 폐위된 이후에 중종 시기에 이 기묘사화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성상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이건 세조 시기. 그러니까 이건 이후, 이것도 이후, 이건 세조 시기라 이전. 5번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인조 시기 1624년. 그래서 이후라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화화 유형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막 이것부터 못 먹고 들어가면은 진짜 1급이 아니라 3급도 힘들어요. 이 무겁기부터 먼저 접근해 놓고 이런 유형이라도 바로 접근해야 그나마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부터 먹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22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시기를 보는데 제가 보기 이거 임진왜란 같거든요. 일단 불랑기포라고 있는데 일단 이 시기에는 그 대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왜군을 대비하려는 게 있었고 여기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기여하였다. 이거 임진왜란이에요. 말 그대로.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이 나왔어가지고 제 기억에 이것도 저번 기출에서 설명드렸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보고서 바로 임진왜란인 거 추론할 수 있었어요.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거는 병자호란. 제가 이 김상용이라는 인물이 그 왕실의 위패를 지키려고 했다가 여기서 순절했다. 그거를 얘기했었죠. 2번 정봉수가 용골상성에서 항쟁하였다. 이거는 정묘란이죠. 원래는 이립도 같이 줘야 되는데 이립이 이번엔 안 나왔네요. 3번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는 1376년인데 아직 이건 조선도 아니라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결이 될 리가 없고요. 4번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 제시된 시기에 진주대첩이에요. 진주대첩.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이거는 세종시기 키워드죠. 세종. 아직 이때면은 지금 이 왕 그 선조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유형은 순서 문제도 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병들이 활동했는지 뭐 곽재우, 뭐 고경명, 뭐 사명대사 아니면 정문부 이런 인물들을 최대한 기억해둬야 좀 이런 쉬운 문제를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간단하게 준 편이고 다음 시험부터는 순서 문제 또 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3번. 일단 양역의 패단을 개선하기 위해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쉽게 표현해드리면 균역법이 관련된 거예요. 균역법. 그러니까 균역법이라는 거는 여기 말 그대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건데 그러면 세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까? 첫 번째로 결작이 있고요. 그러니까 1결당 2두. 1결당 2두 얻는 게 있고 잡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염세, 선박세, 그냥 온갖 그냥 세금 다 때린 거고요. 그리고 선무군관포. 그러니까 약간 좀 부유하게 성장한 인물들한테 이런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줘가지고 그냥 세금을 또 걷어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1번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직전법이죠. 문제 제시된 제도랑 관련도 없어서 안 맞고요. 2번 토지 한 결당 미국 12두를 부과하였다. 이거는 대동법. 역시 안 맞고요. 3번 양돈 사업을 시행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는 가야 돼요. 정확하게 대한제국. 지금 영조쯤 배우고 있는데 지금 대한제국 나오면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죠. 4번 풍룡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이거는 공법이에요. 공법. 세종시기의 연붕 9등법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공법이라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9등급 나오면 무조건 연붕 9등법이에요. 전분 6등법도 있는데 일단 내용이 안 맞아서 5번 어담세, 영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잡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세 걷고 막 선박세 걷고 온갖 세금 다 때린 게 5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균형법과 관련된 키워드만 제대로 찾았으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선지 어떤 거 의미하는지는 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다 적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4번. 야, 이 문제도 쉽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중급 스타일 문제거든요. 제가 이건 진짜
제가 알아서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 기출을 가다 보면 알 거예요. 왜 제가 쉽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문제 뒤에 가면 죄송하지만 안 줘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런 문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두세요. 아무튼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정조예요. 그래서 22대 왕까지는 못 세더라도 이 초계 문신제라는 거는 문제 제시된 왕이 관리를 재교육하기 위해 시행한 거, 이 신의 통공이란 거는 1791년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 그리고 규장각은 그러니까 학술 연구기관 같은 거예요. 일종의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조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되는데 아무튼 1번 훈련도감 설치, 이건 선조예요. 임진왜란 시기에 만든 거라서 안 맞고요. 2번 수원화서 건설, 정답이에요. 제가 정조 나오면 화성이랑 배다리는 국룰 키워드다 맨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 3번 나선정보 잔행, 이거는 효종이에요. 북벌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군사를 빌려줬죠. 간도관리사 파견, 이거는 고종인데 거의 1903년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5번 이인좌의 난 진압, 이건 영조. 이런 식으로 전 기출에서 나왔던 선지는 이런 식으로 다시 응용될 수 있으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선사시대 이후로.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 자, 그럼 이어서 2번 전반부 해설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개념 자체가 좀 까다로워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신양과 구양이란 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구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유력층이에요, 유력층.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그러니까 뭔가 그 각 지방마다 그 양반 같은 애들, 그러니까 특정 지방에서 이게 뭔가 떵떵거리면서 권력 가지고서 이게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존의 유력층들이 있다면 이 시기부터는 신양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이 향자가 약간 좀 고양, 그러니까 지방이랑 관련된 단어인데 얘는 새로 성장한 그런 분홍층이 많아요. 분홍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이 신양과 구양의 대립이 심했는데 이 분홍층들이 이 시기에는 딱히 신분으로서만 이렇게 권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뭐 납속책, 뭐 공명첩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돈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새로 성장한 인물들이 야 니가 양반이면 뭐 어쩔 건데 난 돈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당시 기존에 있는 유력층들과 신양끼리 대립을 붙었어요. 이 시기에는 좀 어려운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거는 조선 후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약간 좀 그런 신분만 믿고서 까부는 꼰대들끼리의 싸움이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조선 후기랑 관련된 키워드다.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했어요. 아무튼 기억, 연포와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이거는 초기예요. 조선 초기. 이게 조선 후기도 가끔 어렵게 내면은 초기도 키워드 줄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니은 시사에서 문해 활동을 하는 역관.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중인이라던가 평민들도 문학 활동을 즐겼었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디귿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치서의 관리. 이거는 고려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도 솔직히 3점짜리 치고는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조선 초기인 거 알고 이게 고려 시대인 거 알면은 나머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 소구법으로도 풀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리을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 맞죠? 이건 숙종 시기에 만든 화폐잖아요. 그리고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상업도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료 자체는 솔직히 어려운 게 맞는데 모르겠다, 선지 갖다가 소거법 하세요. 솔직히 이 정도면 어려운 편 아니었어요. 초기랑 후기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거 갖다가 기출해서 정답을 낸 사례도 이미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쫄지 마요.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47의 경향 봤을 때는 이런 문제까지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뒤에 가보면 알아요. 왜냐면 근현대사가 여기서 더 어렵긴 했어요.
아무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곧 후반부 영상 해설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